대기업 과장의 장인이 배달 보라니 그게 사람 체면이냐? 그 순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내 아버지를 향한 비웃음이 흘러나왔죠. 추운 겨울에도 오토바이 위에서 땀을 흘렸고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고단함을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 정년퇴직 후에도 쉴 줄 몰라 골목골목을 누비며 배달 가방을 메셨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향해 격이 안 맞는다고 말하던 남자는 결국 내 남편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오만과 멸시가 드디어 얼굴을 드러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저 울며 외면하며 아버지 앞에서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잔인했습니다. 빨간 신호를 무시한 차 한 대가 아버지를 하늘로 데려갔죠.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안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눈살을 찌푸리던 남편, 공장 동료와 배달 기사들을 조문객이랍시고 깔보던 그의 표정.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부끄러움으로 이어졌던 인연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무시한 그 누구도 더는 내 곁에 둘 수 없다고. 이건 단지 한 여자의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자존심을 위해 세상과 맞선 딸의 처절한 선언입니다. 사랑보다 더 뜨겁고 눈물보다 더 단단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5살 그의 겨울,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쿵 하고 닫힌 현관문 너머로 사라진 어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기억이 선명하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가셨죠. 곧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은 둘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 단둘이요.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시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죠.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피곤에 찌든 얼굴. 하지만 집에 들어오시면 언제나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욕실로 직행하셨어요. 샤워 소리가 한참 들리고 나면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셨죠.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제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아버지의 거친 손이 칼을 잡고 야채를 써는 모습을 볼 때마다요. 공장에서 무거운 쇠붙이를 만지느라 거칠어진 그 손으로 아버지는 매일 저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김치찌개, 어떤 날은 계란말이. 솜씨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음식들이,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학교까지 걸어가셨죠. 교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춰주셨습니다. 기름때 하나 없이 깨끗한 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죠.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절 안아주셨어요. 새 교복에 눈물 자국이 생기도록 울게 놔두셨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우연히 제 재능을 발견했어요. 문화제 준비를 하던 날이었죠. 친구가 무대 메이크업을 부탁했고 별 생각 없이 해줬어요.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붓을 잡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색을 섞고 음영을 만들고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친구들이 줄을 섰어요. 하나둘 제게 메이크업을 부탁했고 어느새 저는 학교에서 메이크업 천재로 불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대학에 가는 대신 일을 하고 싶다고, 미용 일을 배우고 싶다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실망하셨을까 봐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셨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졸업 후 바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취직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며 미용 자격증을 준비했죠.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주말이면 양로원과 보육원을 찾았어요. 무료로 할머니들의 머리를 다듬어 드리고 아이들에게 예쁜 머리핀을 만들어줬죠. 처음엔 서툴렀어요. 할머니 한 분의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드린 적도 있었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시원하다며 웃어주셨어요. 봉사를 다닐수록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작은 재능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7년이 흘렀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드디어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수진의 뷰티샵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간판을 올려다보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돌아서서 엄지를 치켜들어 보이셨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가게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하얀 벽에 파스텔톤 소품들, 큰 거울과 편안한 의자들. 제가 꿈꾸던 공간이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양로원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소문을 내주셨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일찍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다른 시간이라 놀랐죠.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날이 아버지의 정년퇴직일이었습니다. 60세, 35년간 다니던 공장을 떠나는 날이었죠. 아버지는 담담해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빈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 하신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집에만 계셨어요.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셨죠. 하지만 점점 답답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배달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신 아버지가 이제는 배달을 하신다니.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한다고, 집에만 있으면 몸이 굳는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라면 응원하고 싶었으니까요. 며칠 후 아버지는 배달 일을 시작하셨어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지만 한편으론 안심도 됐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활력을 찾으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손님들의 아름다움을 가꿔드렸고 아버지는 동네 곳곳을 누비며 음식을 배달하셨죠.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은 여전했어요. 이제는 공장 기름때 대신 배달 상자를 나르느라 더 거칠어졌죠. 하지만 그 손이 제 어깨를 토닥일 때면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와 저만의 일상이었죠. 28살 봄날 민호를 만났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행사에 왔던 그는 눈에 띄게 어색해했어요.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은 채로 립스틱 매대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어머니 생신 선물을 고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자 민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정중했어요. 그날 이후 민호는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선물이라더니 나중엔 여동생 선물, 그 다음엔 직장 동료 선물이라며 찾아왔죠. 어느 날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저를 보고 싶어서 온다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민호는 제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이 좋다고 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요. 저도 민호의 다정함에 끌렸어요. 퇴근길에 기다려주고 힘든 날엔 위로해주는 그의 모습이 좋았죠. 3년의 연애 기간은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제 일을 존중해줬어요. 가게가 바쁜 날엔 도와주기도 했고 새로운 화장품이 나오면 함께 공부해주기도 했죠. 아버지께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인사드리러 왔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막걸리도 사다 드렸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민호가 청혼했을 때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양가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죠. 민호의 부모님은 둘 다 대학 교수셨어요. 어머니는 의대 교수, 아버지는 경영대 교수셨죠. 처음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민호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요.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말씀드리자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민호 어머니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아버지를 보시더니 직업을 물으셨죠. 공장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배달 일을 하신다고 대답하자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부모님이 원래 조금 보수적이시다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민호 쪽 하객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대부분 대기업 직원들이거나 교수, 의사 같은 전문직이었습니다. 우리 쪽은 동네 아주머니들과 가게 단골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신혼집은 민호가 준비했습니다. 회사 근처 아파트였죠. 깨끗하고 좋았지만 아버지 집에서는 꽤 멀었어요. 결혼 후 민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놀러 오시면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고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대화를 잘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공장 시절 이야기를 하시면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심해졌어요. 민호는 시댁에만 가자고 했습니다. 친가를 먼저 가는 게 예의라면서요. 겨우 설득해서 아버지 댁에 갔지만 민호는 내내 불편해했어요. 아버지가 준비하신 음식을 보고는 입맛이 없다며 젓가락을 놓았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민호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회사 일이 힘들어서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민호 회사 회식에 함께 갔을 때였어요. 동료가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장인어른 직업을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업을 하신다고 대답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집에 돌아와서 물었죠. 왜 거짓말을 했냐고요. 민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굳이 배달 일을 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냐고, 분위기가 어색해질 텐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민호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건. 학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민호는 예민해졌습니다. TV에서 배달원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고 아버지가 배달 유니폼을 입고 오시면 얼굴을 찌푸렸어요. 한 번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연금도 나오는데 집에서 쉬시면 되지 않냐고요. 제가 화를 내자 민호는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자기 회사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다고. 대기업 과장의 장인이 배달을 한다니 격이 떨어진다고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게 아버지를 설득하라고 압박했어요. 배달 일을 그만두시게 하라고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하지 마시라고 하라고 했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 근처에서 배달하시다가 민호를 만났답니다. 반갑게 인사하셨는데 민호는 모른 척 지나쳤다고요.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못 본 모양이라고, 바빠서 그랬을 거라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표정이 잊히지 않았어요. 민호에게 따졌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민호는 변명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장인이 배달한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정했던 민호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제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껴주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결혼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민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결혼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 걸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우리 사이에 생긴 균열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아마도 처음부터였을지도 몰라요. 양가 상견례 때 민호 어머니가 보인 그 시선, 그때부터 이미 균열은 시작됐는지도요. 민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제 전부를 사랑한 건 아니었나 봅니다. 아버지를 빼고 제 배경을 빼고 오직 저만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환상이 깨지는 소리였을까요?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건너편에서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빨간 헬멧을 쓰고 배달 가방을 메고 계셨죠.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서신 아버지가 이쪽을 보셨어요. 손을 흔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SUV 한 대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 질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나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끔찍한 광경을 봐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오토바이가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아버지의 몸도 함께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갔습니다. 맨발이었는지도 몰랐어요. 뜨거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태웠지만 느끼지 못했죠.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빨간 헬멧이 깨져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하지만 숨을 쉬지 않으셨죠. 눈을 감고 계셨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놓으면 정말로 떠나실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즉사였다고 했어요. 고통스럽지 않으셨을 거라고 의사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되나요? 아버지가 없는데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가 병원에 왔어요.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다고 했죠. 저를 안아주려 했지만 그의 품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장 근처의 작은 곳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밤낮 없이 찾아왔습니다. 공장 동료들, 배달 동료들, 동네 아주머니들, 양로원 할머니들까지 모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불편해했습니다. 조문객들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작업복을 입고 온 공장 아저씨들, 배달 유니폼을 입고 온 동료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어느 순간 민호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회사 동료와 하는 통화였죠. 장인 장례식인데 오지 말라고, 시골 장례식장이라 불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조문객들도 별로라고, 배달 기사들이랑 공장 사람들 뿐이라고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분노였어요. 슬픔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아버지의 배달 동료 한 분이 울먹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선배였는지를요. 신입들에게 항상 도시락을 나눠주셨다고, 비 오는 날엔 우비를 빌려주셨다고요. 한 달 전엔 아픈 동료 대신 배달을 해주셨다고 했어요. 공장 동료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신 아버지, 후배들, 결혼식엔 빠지지 않고 축의금을 내셨던 아버지, 어려운 동료에게 몰래 돈을 빌려주고는 갚지 말라고 하셨던 아버지. 저는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분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민호가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민호는 어떤가요? 조문객들과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명함도 주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그들을 피했습니다. 한 아저씨가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셨다고, 사위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늘 자랑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민호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셨던 사위가 정작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셋째 날 발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였어요. 운구를 들기 위해 젊은 사람들이 나섰는데 대부분 아버지의 후배들이었죠. 그들은 울면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민호는 뒤에 서 있었어요. 운구를 들지도 않았고 그저 시계만 보고 있었죠. 화장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덕분에 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아버지가 배달 일을 소개해 주셨고 일 배우는 동안 도시락까지 싸다 주셨다고요. 또 다른 분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 취업 추천서를 써주셨다고 했어요. 공장장님께 부탁까지 하셨다고요. 듣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남을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고 은혜를 베푸시고도 잊어버리셨죠. 반면 민호는 어떤가요? 그런 아버지를 창피하다고 했어요. 격이 떨어진다고 했죠.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유골함을 모시는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정말로 아버지가 없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다시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도 배달 헬멧도 볼 수 없다는 게요. 민호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만 울라고, 사람들이 본다고 했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아버지 일로 충격받아서 그런 거라고 했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괜찮아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한 것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삶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깔본 것을요. 무엇보다 끝까지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한 민호가 불쌍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거친 손이 떠올랐습니다. 공장에서 배달하면서 더욱 거칠어진 그 손. 하지만 따뜻했던 손. 저를 쓰다듬어 주던 손. 이제는 차가운 유골함 속에 잠든 그 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이혼하겠다는 결심이요. 아버지를 모욕한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혼 도장이 찍힌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아버지를 모욕한 사람과의 인연을 끊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한다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 냄새가 났어요. 아직도 그분이 계신 것 같았죠.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가 읽던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부엌 식탁에는 물컵이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옷장을 열었어요. 깨끗하게 개어진 작업복들, 배달 유니폼, 그리고 제가 사들인 정장 한 벌. 정장은 한 번도 입지 않으셨더군요. 태그가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제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제가 처음 가게를 열던 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민호와 결혼하던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민호가 자신을 무시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도 적혀 있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민호의 무시를 느끼셨지만 저를 위해 참으셨던 거예요.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사위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딸이 사랑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 후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잠시 문을 닫았던 뷰티샵에 다시 불을 켰어요.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모두들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기리는 특별한 일을 하고 싶다고. 아버지의 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어려운 형편의 손님들에게 무료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실직한 가장들. 아버지라면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무료라고 하니 오히려 의심하는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오셨는데 머리를 다듬어 드리는 동안 계속 우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미용실에 왔다고 하셨죠. 돈이 아까워서 참았는데 무료 봉사 소식을 듣고 용기를 냈다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분의 눈물에서 아버지가 보였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시던 아버지의 모습이요.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양로원과 보육원 봉사도 계속했어요. 주말마다 찾아가서 할머니들의 파마를 해드리고 아이들의 머리를 예쁘게 묶어줬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봉사활동 중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준서였어요. 32의 사회복지사였죠. 양로원에서 일하는 그는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제 봉사활동에 감동했다고 했어요. 특히 아버지의 손 프로젝트 이야기를 듣고는 눈시울을 붉혔죠. 자신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다면서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준서는 할머니들을 정말 잘 돌봤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알고 있었죠. 무거운 짐을 들 때는 먼저 나서고 할머니들이 외로워하시면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어느 날 준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요? 오랜만에 아버지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셨던 것, 배달을 하셨던 것, 그리고 늘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던 것까지요. 준서는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리고 말했죠.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고. 그런 아버지를 둔 제가 부럽다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어요. 누군가 아버지의 가치를 알아봐 준다는 게,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준서와 가까워졌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서는 제 상처를 이해했고 급하게 위로하려 하지 않았죠. 그저 옆에 있어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준서가 고백했어요. 사랑한다고. 제 따뜻한 마음이 좋다고. 아버지를 기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고요.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삶을 함께하고 싶다고 했죠.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서는 민호와 달랐어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고 기일에는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다시 자라났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재혼을 결정했을 때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이번엔 아버지가 축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준서라면 아버지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사람,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니까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모시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준서는 아버지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잘 모시겠다고, 수진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아무 말씀은 없으셨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잘했다고, 이제는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이지만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요. 준서와 함께 아버지의 손 프로젝트를 계속하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준서와 재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가게는 더욱 번창했고 아버지의 손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졌어요. 매주 목요일이면 어려운 이웃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죠. 준서도 퇴근 후엔 가게에 들러 도와줬습니다. 그해 봄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민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됐다고요.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다가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했어요. 욕설과 인격 모독이 담긴 그 파일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민호가 저와 아버지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안타깝기도 했죠.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호가 재혼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요. 새 아내가 전 재산을 빼돌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집도 차도 저축한 돈도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 민호가 배달 일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토록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던 바로 그 일을요.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민호가 하고 있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슬픔인지 연민인지 모를 감정이었어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청소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탄 남자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호였습니다. 많이 야위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호는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다고요. 정확히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던 그 길목에서요. 같은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해서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아버지를 무시한 것도 나를 상처 준 것도 모두 후회한다고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준서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모욕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러자 민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순식간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잘난 척하냐고, 고졸 주제에 뭘 그리 까다롭게 구냐고 독설을 퍼부었어요. 자기가 장애인이 됐는데도 동정심 하나 없냐고 소리쳤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번엔 확신이었어요. 민호는 변하지 않았다는 확신이요. 그때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가게에 들른 거였어요. 민호를 보고는 상황을 파악했는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말했죠. 민호가 준서를 째려봤어요. 그리고 비웃었죠. 사회복지사 따위가 뭔데 자기한테 명령하냐고요. 준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을 무시하던 당신이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배달을 천하게 여기던 사람이 배달을 하게 됐고, 장애인을 무시하던 사람이 장애인이 됐다고. 그게 인생의 아이러니라고요. 민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휠체어를 돌려나가면서 욕설을 내뱉었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준서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냐고 많이 놀랐을 거라고 위로했죠. 그 따뜻한 품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딸 하늘이가 뛰어왔어요. 4살이 된 하늘이는 준서를 쏙 빼닮았습니다. 착한 마음씨까지요. 유치원에서 친구가 넘어졌는데 일으켜줬다며 자랑했어요. 준서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하자 하늘이가 해맑게 웃었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번엔 행복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원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약한 사람을 도우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가정이요. 주말이 되면 가족과 함께 납골당을 찾았어요.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하늘이를 소개했죠. 하늘이는 할아버지께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해와 구름 그리고 우리 가족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 프로젝트는 더욱 커졌어요. 이제는 다른 미용실들도 동참했습니다. 매달 넷째 주 목요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도시 전체가 함께 봉사하게 됐죠. 준서는 복지관과 연계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민호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요. 배달도 그만뒀고 거의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떠났다고요.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이상 민호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삶은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딸, 보람 있는 일, 그리고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는 봉사활동. 그것만으로도 벅차게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할 때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슬프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제 안에, 우리의 봉사 안에, 그리고 하늘이의 착한 마음 안에 살아계시니까요. 민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 거예요. 무시와 멸시의 씨앗은 결국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열매를 맺었죠. 반면 아버지가 뿌린 사랑과 헌신의 씨앗은 저를 통해, 준서를 통해, 하늘이를 통해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다시 자라났어요. 감사함이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고, 준서에게 감사하고, 이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에 감사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하늘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하늘이가 무언가 이야기하며 까르르 웃었고 준서도 함께 웃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진짜 행복입니다.